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올 한해 여러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낀 변화는 역시 경제 이슈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올 한해 경제 분야에서 손꼽을 만한 사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지막 날입니다. 네. 우선 우리 경제 성적표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고 또 어느 해나 있어 왔습니다만 올해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올해 성장세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숫자를 좀 점검을 해보면 네. 4분기 성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정부나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건 2% 정도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희망사항이라고 보는 금융기관들도 꽤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네, 1%대로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이 1%냐 2%냐 이게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꽤 큰 이유는 60년대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앞자리가 이 아래로 내려갔던 건 세 번밖에 없거든요. 이게 80년에 석유파동 당시 또 네. 외환위기 당시였던 98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요 정도를 제외하면 앞자리가 2% 아래로 떨어진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경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데 빗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교 250등 하다가 100등 안으로 들어가긴 쉬운데 전교 한 5등 안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한 자리씩, 한 계단씩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뭐 이런 데에 빗대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올해 성장세가 주춤했던 것, 그것만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세가 주춤했던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올 한해 네. 경제 이슈들 꼽아 오셨을 텐데 첫 번째로 꼽으신 게 뭔가요? 이른바 G2 간의 힘겨루기,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손해를 봤다. 네. 이렇게 추산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왜 그러느냐. 일단 우리가 글로벌 반도체 수출이 워낙 신통치가 않았던 데다가 우리 수출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체 10개 중에 1개만 소비재고요. 네. 10개 중에 7개 정도가 중간재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중간재라는 건 최종 소비재 만들 때 들어가는 뭐 부품 같은 부품 것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반제품. 그런데 가장 그 소비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두 나라가 싸운다. 그러면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이걸 공급하는 한국에도 피해가 컸고 3분기 성장률을 보면 그래서 G20 국가들, 소위 잘 사는 20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성장률에 제일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게 통계로 입증이 됩니다. G20 평균이 0.7% 정도 되는데 우리는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쳤으니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하고요. G20 중에서도 우리가 타격이 가장 컸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제대로 터진 한 해였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1년 내내 줄다리기를 해왔고 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네. 요동이 쳤었는데 얼마 전에 1단계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단계로 끝난 건 아닌 거예요, 아니? 끝날 때까지는 알겠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단계 합의조차도 지금 미중 간의 말이 좀 다르고요.
최종적으로 양국 간의 대통령이 서명한 시진핑 주석이 서명한 요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합의문이 언제쯤 나올까 이것도 양국이 지금 스케줄이 달라요.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방침이다. 그다음에 서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만 나왔지 지금 서명한 그게 문서가 나온 건 아닌 모양이죠, 아직까지. 우리도 사실 뭐 집 살 때나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 서명을 해봅니다만 서명에 방침까지 필요하진 않거든요. 의지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1월 첫 주에 사인을 하고 1월 말쯤이면 이 한 86쪽 분량의 합의문이 공개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언제 합의할지 그 합의문에 서명하는 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복잡하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1단계는 사실 미봉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굴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이 더 이상 크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중국 보고 선진국 되지 말라고 하는데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단계가 합의문이 여차저차해서 나온다고 해도 2단계 더 어려운 합의들이 남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더 이상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안 샀던 농산물을 충분히 산다. 또 나아가서는 기술 관련해서 기술 강제 이전이나 지적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게 모두 충족이 돼야 앞으로 안 싸우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내년에도 이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현재로선 세모 그리고 합의문 서명 안 하는 거 아마 그 산타 랠리 연말 연초 증시 랠리가 필요해서 요 재료를 조금 더 가져가 보려는 그런 셈속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미 평론가께서 오늘 5개 가져오셨어요. 근데 네. 지금 첫 번째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거 네.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 정부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네, 컸습니다. 이 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의 공격이었는데 네.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우회 수입 루트도 마련을 했고요. 여러 가지 국산화 작업도 이루어져서 수출입 성적을 보면 일본이 더 손해를 봤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더 못했는지를 겨룰 때는 아니잖아요. 한 해 간의 관계가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는 찾아가는 단계 같아서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일본의 의도대로만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일단 뭐 교토, 나라,別府이런 데 한국인 관광객이 발길이 뚝 끊어졌고요. 나아가서는 뭐 유니클로로 대표되는 일본산 소비재도 한국인들이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지만 속으로는 꽤 고민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고받는 상황이 지금 네.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또 이것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지금 부동산 규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특히 연말에 지금 아주 강력한 충격요법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정치와 더불어서 전 국민 스포츠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 국민이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116 대책 이후에 그 주간 상승률은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줄었다는 거지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다만 우리가 이 대책이 정말 세긴 셌구나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에서 네. 급매물 그리고 초급매물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네. 기존 대비 호가가 한 10% 이상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 이게 정말 추세로 자리를 잡을 거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내년 상반기 6월이 지나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뭐 엇갈리고 있는데 네. 지금 저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동자금은 많이 있고 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부동산 아니겠느냐? 그러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이자 비용 부담을 넘어선다고 치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해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쪽에 투자하게 마련이거든요. 11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수준을 보니까 연 2.45% 역대 최저치라서 당분간은 마음을 놓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입니다. 역시 올 한해 큰 이슈였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사실은 계속 뜨거운 감자였던 그런 경제 이슈인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 그런데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방식이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것처럼 이 메시지 관리가 안 됐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문재인 너무 대통령이 최저임금만 부각이 됐어요. 그렇죠. 그 사실은 그 프레임에서 정부가 먼저 빠져나왔어야 하는데 직접 적극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참전을 한 것 또한 저는 좀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여하튼 지난달 19일에 대통령이 상암 MBC에 와서 네.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좀 급격했다고 봐서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우리가 방향성은 맞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좀 고려했어야 한다. 이런 언급이 나왔고요. 최근 2년 동안의 상승률과 크게 차이 나는 2.9%만 내년에는 올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 뭐 저 같은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조치 아니었는가 싶어요. 네,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삶도 많이 바꿔놨죠.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자, 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다 시행이 됐잖아요. 지금 1년 정도 시행이 된 셈인데 네. 요때 그 달라진 게 직장인들의 삶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직장, 대기업 안에서 이 급식하는 업체들도 매출이 줄었어요. 야근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회사에서 저녁을 안 먹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인근의 식당들, 카페들의 매출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동네 상권이 살아나거나 학원, 레저 스포츠 이쪽의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통계로 입증이 됩니다. 전반적인 삶의 패턴이 좀 바뀌는 그런 제도예요. 주 52시간이. 그럼요. 그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요. 그 아이들을 픽업해가는 시간까지도 달라지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삶도 좀 달라졌을 겁니다. 자, 내년 1월 1일부터, 내일부터겠네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가 된다. 네. 이렇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50인에서 299인까지 우리가 소위 중견기업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원칙적으로는 시행을 해야 하고 네. 다만 적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년 더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그 위법 사항이 있어도 계도를 통해 바른 길로 이끌지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보완 대책을 보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범위가 확대된다. 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수준의 문제가 있을 때만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경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주기로 노동계가 했고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저 마지막에 건강권 보호 조치. 적어도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11시간은 쉴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은 국회에 원제가 있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시행규칙으로 마련한 이것도 역시 미봉책인데 네. 글쎄요, 내년에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준들이 좀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네.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올 한해 경제 이슈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안들 뭐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같이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기자에게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